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야담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 송백리 장터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고요? 20년 만에 나타난 떠돌이 사내가 자신이 버린 아내를 고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쓸모 없다던 그 돌밭을 내놓으라는 송사였죠. 사람들은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돌밭대기 갖고 뭐하나? 처자식이고 뭐고 기생에 미쳐 모두 다 버렸던 주제에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그 여인의 한마디가 관아 전체를 뒤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리께서 이 몸을 버린 그 순간부터 이 몸은 지압이 없는 과부였사옵니다. 이 몸이 일군 밭 위에는 이 몸의 손톱과 세 딸의 눈물이 스며 있사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버린 그대의 몫이 아닙니다. 돌밭 하나에 얽힌 인연, 그 속에 숨겨진 20년의 파란,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 오늘 운명야담이 그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송백리 마을에 얼굴만 번지르한 선비, 이름은 이생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처를 정했습니다. 정씨 가문의 셋째 딸이었지요. 그 가문은 대대로 땅부자로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혼수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금은보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2000평의 돌밭이 들어왔을 뿐이었죠. 이것이 혼수라 하십니까? 다른 댁들은 비단과 금옥을 가져오는데 이곳은 돌밭만 들여보내다니. 그 땅은 우리 여인들이 수백 년간 일군 밭이니라. 돌이 많다 하여 헛된 것은 아니로다. 손대면 곧 보물이 나올 터이니. 이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돌밭을 보자마자 그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돌밭은 쓸모없으니 그 집안의 다른 재산을 얻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뜻이 바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삐뚤어진다 하셨습니다. 이생의 혼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왜곡된 뜻으로 시작된 것이었지요. 서방님, 이 밭은 어머니께서 직접 제 손에 남기신 밭입니다. 제 손으로 꼭 일구어내고 싶습니다. 돌밭보다는 좋은 벼슬이나 가져와 봤으면 좋겠소. 이생의 눈에는 정씨의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정씨의 지방과 앞으로 들어올 재산만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혼례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정씨는 딸 셋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안겨주지 못했다며 이생의 말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집 안팎의 불안은 깊어만 갔지요. 혼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주제에 아들도 안겨주지 못하니 어느 것 하나 쓸모가 있단 말인가? 정씨 부인이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바꿀 길 없었기 때문이지요. 부인 탓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생은 서서히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한성의 기방 홍하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이 모여드는 그곳이었지요. 그곳에는 홍련이라 불리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눈웃음 한 번이면 벼슬아치도 곳간을 열었고 말 몇 마디면 상인도 주머니를 털었다는,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과 욕망을 꿰뚫어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어떻게 저리도 초라한 돌밭이나 다루시는지요. 하루 종일 흙을 만지다니. 저 같은 계집도 도련님 같은 분과 함께라면 큰일을 벌릴 수 있을 텐데 말이옵니다. 홍련의 말 한마디마다 이생의 눈빛이 더욱 반짝거렸습니다. 홍련은 마치 잔잔한 연못 뒤에 핀 화려한 꽃 같았지요. 향은 진했지만 그 뿌리는 독으로 가득했으니
그녀의 웃음은 사내를 이끌되 살리는 법이 없었답니다. 옳거니 우리 홍련이처럼 이렇게 말이 통해야지. 역시 홍련이 너를 보는 낙에 내가 사는구나. 호호, 그걸 이제 아셨사옵니까? 그뿐이옵니까? 제가 도련님을 위해 모아둔 50냥이 있사옵니다. 이 50냥과 도련님의 재주를 합치면 한양에서 가장 크게 벌 수 있지 않사옵니까? 저도 기생 신세는 그만두고 도련님의 부인이 되고 싶사옵니다. 이생의 욕망에 불이 붙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큰 함정에 빠진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얼마나 간절히 서방님과 함께 이 돌밭을 일구어내고 싶다고 했는지는 까맣게 잊고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정씨 부인은 휴서 한 장을 받아들게 됩니다. 당신과 나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오. 칠거지약을 이유로 하오. 그 쓸모없는 돌밭을 가지고 떠나시오. 서방님, 제가 무엇이 그리 부족했사옵니까? 센 딸들은, 아이들은 어찌하시렵니까? 이생은 홍련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아이들과 정씨 부인을 내쫓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세 딸의 손을 잡고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생이 날마다 조롱하던 투박한 돌밭뿐이었지요. 우리 딸들아, 어미가 미안하구나. 그 돌밭에 초가집 하나를 지었습니다. 첫 겨울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들판에서 정씨는 돌을 파내느라 손가락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울었고 정씨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대었습니다. 내 딸들아, 어미가 이렇게 돌을 파는 건 너희를 지키기 위함이란다. 조금만 버텨다오. 여인은 연약하나 어미는 강하다 하였으니 비록 남들이 보기엔 이 괭이질이 약해 보일지라도 이는 하늘을 믿고 너희를 지키려는 굳은 마음이니 하늘께서는 이 어미의 정성을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니라. 낮에는 돌을 파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의 집 옷을 한 땀 한 땀 꿰매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때로는 졸음에 손가락이 바늘에 깊게 찔려 피가 한없이 났지만 정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이웃 부잣집에 품팔이를 나가 글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았고 셋째는 약초를 캐며 어미 곁을 지켰습니다. 한 땀 한 땀 꿰매면 이 밤도 지나갈 것이다. 울지 마라. 울면 바느질이 흐트러지니. 어미가 이 옷을 마치면 내일 한 끼는 먹을 수 있느니라.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씨의 손은 굳은 살로 범벅이 되었고 등은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세 딸은 어머니의 묵묵한 헌신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인품이었습니다. 세월이 조금씩 그 땅을 바꾸어 넣었습니다. 뽕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더니 이상한 기운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약초였습니다. 어머니 이 풀 저쪽 고개 너머 의원댁에서 약값을 쳐주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정씨 부인의 돌밭에서 자란 약초는 그 효험이 뛰어나 금방 소문이 돌았고 한양의 의원들도 직접 찾아와 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더덕도 아니고 인삼도 아닌 진귀한 약초가 아니오? 그러합니다. 우리 딸들의 손으로 직접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송백리 외딴 돌밭은 이내 약초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장사꾼들이 줄을 서고 그 밭 하나에서 얻은 이문이 1000냥을 넘겼다 하니 그야말로 금밭이 된 셈이었습니다. 한편 이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홍련이 내민 50냥으로 곡식을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되팔기도 하고 기방 뒷거래에 손을 댔습니다. 이게 사내의 인생이지. 하지만 부는 길들지 않은 야생말과 같았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법입니다. 이생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50냥은 모자랐습니다. 이생은 손에 쥔 폐물을 저당 잡히고 마침내 고리대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시 메어보려 한 빚이었으나 이자는 눈처럼 불어났고 그의 이름은 체주들의 장부에 오르내렸습니다. 홍련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도련님, 저도 곡간이 다 떨어졌사옵니다. 이제 더는 도와드릴 수 없겠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홍련은 이생을 냅다 내쫓았습니다. 기생의 사랑은 50냥짜리 거래였던 것입니다. 체주 김서방의 사내들이 매를 내리쳤습니다. 이생은 거리의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나앉은 이생을 홍련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기생과의 사랑은 돈이라는 실이 끊어지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이었지요. 이생이 기생 굴 앞에서 통곡하며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그를 십리 밖 멀리 내쫓으라 명했고 기생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이로써 모인 무리는 해로써 흩어진다 하셨습니다. 이생이 선택한 것은 바로 그런 덧없는 인연이었던 것이었죠. 부인, 부인. 내가 그대에게 너무나 잘못했소. 그의 울음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그냥 거지 하나가 우는 것으로만 여겼을 뿐이었지요. 조강지처를 버린 나를 하늘이 벌하시는구나. 내가 모두 잃었구나. 그런데 세상 일이 참 묘하지요. 정씨 부인의 금밭 소문이 한양까지 퍼지자 잊혔던 한 사내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향해 있었고 허름한 옷차림에 등골 휜 사내가 약초밭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생이었지요.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흐릿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정씨 부인 나를 기억하시오. 정씨 부인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과거의 남편이 아닌 버려진 거린의 모습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합니다. 허나 여기는 이제 당신이 설 곳이 아니지요. 이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약초밭 곁을 떠돌던 이들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생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곧 새 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새 딸은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입을 열었지요.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사옵니다. 기생에 빠져 처자식을 버린 사람이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사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하지만 셋째 딸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도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고 어머니의 고생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움도 원망도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요. 맹자에서 호연직이라 하셨으니 그것은 옳은 길을 가려는 당당함입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에게 한 그릇의 밥을 드리고 싶사옵니다. 정씨 부인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딸의 눈을 보고 그는 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착한 막둥이야. 인연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란다. 잡으려 들면 새고 놓아주면 남는단다. 네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네가 사람 된 것이지 약한 게 아니란다. 셋째 딸은 주막 뒷방에서 이생을 마주했습니다. 이생은 말없이 밥을 삼켰고 눈물 한 줄기가 그 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밥이 그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었다는 듯이요. 그날 밤 셋째 딸은 쪽지 하나를 써서 이생의 바랑 속에 넣었습니다. 밥은 한 끼 드셨으니 이불 한 채쯤은 지고 가시옵소서. 바람 드는 밤 어머니께서도 늘 바람을 막으며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 마음 이제 조금이나마 알겠나이다. 이생은 아침이 되어서야 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는 바랑을 맸습니다. 등 뒤로 그 이불의 따스함이 전해졌을 땐 눈시울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불이 자신을 덮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씨는 셋째 딸이 그리 행동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도록 말없이 실을 감고 또 감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선택을 기억하라고 했으니 아이가 옳았다. 미워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다.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하다 하지요. 이생은 셋째 딸의 그 작은 자비에 염치도 없이 또다시 탐욕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생각했습니다. 저 이불, 저 밥. 이건 분명히 후회의 신호다. 저 여인도 내게 마음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는 고을 관아에 올라 정씨를 상대로 송사를 제기했습니다. 명목은 이렇습니다. 내 아내였던 정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독점하였다 하면서 말이지요. 그날 송백리 장터는 인산인해였습니다. 모두가 이 황당한 송사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씨가 돌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생이 그를 어떻게 버렸는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정씨와 부부로 살았던 사내이옵니다. 그 돌밭은 본디 혼수로 들어온 것. 법도에 따르면 함께 살았던 세월이 있는 터 정씨가 일군 재산의 절반은 제 몫이 아니겠나이까. 관아는 순식간에 정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정씨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소첩은 휴서장을 손에 쥐고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소첩을 아내라 부르지 않았사옵니다. 그 돌밭은 소첩의 친정에서 가져온 땅이며 돌을 골라내고 손톱이 빠지도록 가꾼 것도 소첩과 아이들이었사옵니다. 한비자에 이르되 버린 인연이 돌아와 자기 것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강도나 다르지 않다 하였사옵니다. 이생께서 탐하신 것은 저의 땀이 아니라 저와 아이들의 20년이옵니다. 저의 고생이 아니라 저희의 인생이옵니다. 고을 사또는 잠시 침묵하다가 엄중히 말했습니다. 이생, 그대는 과거 정씨를 휴서 한 장으로 내쫓고 기생과 살며 재산을 탕진한 자이다. 법보다 앞선 것은 인륜이니 이 송사는 기각하노라. 더는 이 여인의 길을 가로막지 말지어다. 그날 장터엔 진짜 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또의 말이 끝나자 정씨는 마지막으로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미움도 연민도 아니었지요. 그저 모든 인연이 끝났다는 고요한 수긍이었습니다. 이생은 그 길로 다시 떠났고 더는 정씨 곁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송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차츰 멀어졌지요. 그날 이후 이생은 송백리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외딴 시골 주막에서 한 거지 노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를 이 하나 없었고 신원조차 확인할 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초라한 풀무덤 하나가 외딴 언덕에 놓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생의 최후였습니다. 정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밤 딸들이 묻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주검이라도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거두었으니라. 20년 동안 내 마음속에 말이다. 이제는 그것도 놔주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사람이 떠났다고 인연까지 끝나는 건 아니지. 허나 다시 엮어야 할 실도 없을진데 더는 붙잡지 말자꾸나. 그리 사는 것이 이 생도 편하리니. 이야기는 그렇게 고요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연이 맺혔던 그 땅, 돌밭 하나는 여전히 아이들의 손으로 돌보고 있었고 그 밭은 해마다 약초를 더 풍성히 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일군 약초밭은 단순한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 딸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첫째 딸이 낳은 손주들도 그 밭을 돌보았고 둘째 딸의 아들도 그 밭에 약초를 캐서 팔았습니다. 셋째 딸은 일생을 그 밭 옆에서 어머니의 지혜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한 여인의 스무의 눈물이 얼마나 깊은 울타리가 되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보호했는지를 보여주었지요. 정 씨의 손주들도 할머니가 일군 그 밭을 지키며 언제나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오. 다만 정성만 있었을 뿐이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오. 그렇게 100년이 아닌 더 오랜 시간 동안 송백리의 약초밭은 정 씨의 정성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운명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 속 정 씨는 돌밭을 가꾸며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 땅에 뿌린 것은 씨앗이 아니라 정성이었고 거두어 들인 것은 곡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닦는 것에서 나아가 그 노력이 가족과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 씨가 바로 그 깨달음을 몸으로 실천했던 것이지요. 반대로 이생은 좋은 것만 골라 담으려다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자는 인연도 재물도 사람도 놓치게 되는 법입니다. 이익을 보거든 의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사람의 팔자란 처음에 주어진 돌밭 같기도 합니다. 누구는 거기서 꽃을 피우고 누구는 돌만 보고 떠나지요. 결국 운명은 가진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돌덩이 같은 하루도 정성으로 다듬으면 내일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언젠가 운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천한 것도 정성으로 다듬으면 귀한 것이 되고 귀한 것도 마음을 놓으면 무너진다는 것을요. 셋째 딸이 보여주었던 그 마음도 기억해 두세요. 미워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다가 아니라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 균형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그 약함 속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돌밭과 기생, 정씨와 이생, 같은 선택지 앞에서 왜 그들의 인생은 이리도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만 담고 있는 고민이나 풀어내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이랑에게 살며시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운명으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운명야담과 함께하여 주시지요. 달빛 아래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된 운명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